안녕하세요. 잡학사전 진행의 박서정입니다. 오늘은 염지연, 기다린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단어 하나에 온 요동을 치던 취업 준비의 나날들, 그리고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 하나만 바라보며 서류 더미를 버텨내는 회사원들의 하루. 우리는 저마다의 일터에서 수많은 감정의 언덕을 넘어섭니다. 칠흑 같은 안개 속을 향해 나갈 때는 나아갈 수평선을 밝히는 등대로, 바쁜 현실에 갇혀 가슴이 꽉 막힐 땐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창문으로 여러분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일상에 새로운 에너지와 기분 좋은 자극을 선사할 시간, 잡학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정부가 청년들이 일자리와 주거, 금융 등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종합 안내서를 발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청년들이 정부 정책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안내서 알기 쉬운 청년 정책 집을 발간, 배포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안내서는 취업을 준비하거나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이 꼭 알아야 할 일자리 지원 사업, 노동, 안전 보건 상식, 일가정 양립제도, 청년 뉴딜과 주거, 교육, 금융, 복지 제도를 한 권으로 담았습니다. 안내서는 노동부 홈페이지, 고용24, 온통 청년 등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청년센터, 공공도서관, 스터디 카페 초심 등에도 배포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다음 달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폭염과 질식사고에 취약한 사업장 1,000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노동부는 장마가 끝난 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8월을 맞아 건설, 조선, 물류와 제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현장에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핍니다. 5대 기본 수칙은 시원한 물 제공, 냉방장치 설치,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보냉장구 지급, 온열 질환 발생 시 119 신고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집중 점검이 끝난 뒤에도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하며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과 온열 질환 발생 우려가 큰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정부가 청년 고용 여건 개선을 위해 인재 양성과 취업 연계, 경력 개발 지원 등을 담은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해 3분기 중 발표합니다. 최근 청년 취업자 감소와 제조업 고용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취약 부문을 중심으로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재경부 1차관과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주재하고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과 제조업 고용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제조업 고용 동향도 함께 점검받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일자리 전담반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 업종의 동향과 원인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업종별 가용 정책 수단을 활용한 맞춤형 대응 방안을 마련해 경제관계 장관 회의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직업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염지연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하루 수백만 명이 이용하는 철도, 기차가 제 시간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그 뒤에는 열차의 움직임을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을 달리는 수많은 열차의 운행을 한눈에 살피며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은 누굴까요? 현장 속으로에서는 철도 운행의 컨트롤타워, 철도 관제사를 만나보겠습니다. 철도 관제사는 전국 철도 노선의 열차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열차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전문가입니다. 열차의 위치와 속도, 선로 상태, 신호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며 열차 간 간격을 조정하고 운행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또 폭우나 폭설 같은 기상 악화는 물론 시설 고장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관련 기관과 즉시 협조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더 정확하고 효율적인 철도 운행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철도 관제사의 하루는 전국 철도 운행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관제 시스템을 통해 열차의 이동 상황과 신호와 선호 상태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이상 징후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데요. 만약 열차 지연이나 시설 장애가 발생하면 운행 계획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기관사와 역무원, 유지보수 직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안전한 운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대응합니다. 완성된 운행 기록은 사고 예방과 철도 운행 개선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며 향후 관제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철도 운영에 관한 이해는 물론 신속한 판단력과 위기 대응 능력, 그리고 여러 기관과 원활하게 협업하는 소통 능력까지 모두 필요한 만큼 높은 책임감과 집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직업이 되겠습니다. 철도관제사는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민간철도 운영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철도 관련 학과뿐만 아니라 교통공학과나 전기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등 다양한 전공자들도 전문성을 갖춰 진출할 수 있는데요. 철도 운영 체계와 신호 시스템을 이해하고 관련 자격과 실무 경험을 쌓으면 철도 관제 분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고속철도와 광역철도 노선이 확대되고 스마트 철도와 디지털 관제 시스템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철도 안전을 책임질 전문 관제 인력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철도는 수많은 승객의 일상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안전하고 정확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철도 운행을 책임지는 사람, 철도 관제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첨단 기술과 빠른 판단력이 만나 더 안전한 철도를 만들어가는 시대에 앞으로도 철도 관제사는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책임지는 든든한 역할을 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첨단 관제 기술과 신속한 판단력이 만나야 비로소 안전한 철도 운행이 완성됩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열차의 안전과 시간을 책임지는 철도 관제사의 현장을 만나봤습니다.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 24시간 철도를 지키는 든든한 역할을 기대하며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다인 아나운서가 전해주시죠. 네, 여러분의 취업에 든든한 길잡이, 알짜배기 고용 정보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나도 요즘 뜨는 IT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데 뼛속까지 문과생이라 코딩의 코자도 모르는데 어떡하지? 혹은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학원에 다니고 싶어도 수강료가 몇백만 원이라서 엄두가 안 나네 하고 좌절하셨던 분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정보에 두 길을 쫑긋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전공 무관, 비용 제로, 비전공자도 이른바 네카라 쿠베 같은 잘 나가는 IT 기업의 핵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마법 같은 국비 지원 프로그램, 바로 K 디지털 트레이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 디지털 트레이닝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한국판 뉴딜 핵심 직업훈련 사업입니다. 이름부터가 아주 든든하죠?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단순한 이론 수업이 아니라 실제 IT 기업 현장에서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로 훈련이 진행되는 건데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삼성의 사피, 그리고 네이버, 우아한 형제들, 카카오 등 디지털 선도 기업들이 직접 훈련 과정을 설계하고 멘토링까지 참여합니다. 기업이 직접 가르치니 기업이 딱 원하는 인재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지원하는 분야도 아주 다양합니다. 요즘 가장 핫한 인공지능부터 빅데이터, 클라우드, 메타버스, 자율주행 자동차, 그리고 앱 개발까지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첨단 디지털 분야의 훈련 과정이 무려 수백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과 관심사에 맞춰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훈련 기간이 길고 수강료가 비싸지 않을까요?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만 발급받으신다면 수백만 원에 달하는 훈련비 전액이 국비로 100% 전액 지원됩니다. 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최고 수준의 IT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공부에만 전념하시라고 매월 최대 31만 6천 원의 훈련 장려금까지 꼬박꼬박 지급해드립니다. 돈 받으면서 공부도 하고 스펙도 쌓는 그야말로 혜자스러운 혜택이죠. 특별훈련수당 대상자의 경우 조금 더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취업을 준비 중인 구직자, 그리고 졸업을 앞둔 대학생, 심지어 새로운 직무로 이직을 꿈꾸는 재직자까지 모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문과생 비전공자도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도록 기초과정부터 심화과정까지 촘촘하게 짜여 있으니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지레짐작은 절대 금물입니다. 신청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고용노동부 직업훈련 포털인 HRD.net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셔서 K디지털 트레이닝 훈련 과정을 검색하고 마음에 드는 과정을 수강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즘 채용 시장에서는 학벌이나 전공보다 실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증명하는 직무 역량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디지털 트레이닝을 통해 완성된 멋진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취업 무기가 될 것입니다. 비용 걱정, 전공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지금 바로 K디지털 트레이닝에 도전하셔서 여러분의 훌륭한 디지털 DNA를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취업 뽀개기를 도와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결국 취업 경쟁력은 전공보다도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K디지털 트레이닝은 비용 부담 없이 AI와 빅데이터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 과감히 도전하면서 나만의 경쟁력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최진형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하는 시간, 직업의 세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고래가 노래를 부른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박쥐가 초음파를 이용해 길을 찾는다는 얘기도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런 소리들을 연구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생물음향학자입니다. 생물음향학자는 동물이 내는 소리를 분석하여 동물의 행동과 생태를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새의 지저귀, 고래의 노랫소리, 돌고래의 초음파, 개구리의 울음소리처럼 사람에게 들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초음파까지 분석합니다. 이 직업은 단순히 동물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숲이나 바다에 특수 녹음 장비를 설치해 오랜 기간 소리를 수집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어떤 동물이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자주 소리를 냈는지 분석합니다. 이렇게 얻은 자료를 통해 동물의 개체수를 조사하거나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는 데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바다에서는 고래를 직접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고래는 서로 소리로 의사소통하기 때문에 바닷물에 수중 마이크인 하이드로폰을 설치하면 고래가 있는 위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 숲에서는 사람이 보지 못한 새도 울음소리를 분석해 어떤 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물음향학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기도 하고 국립공원이나 환경 관련 기관에서 생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해양연구기관이나 야생동물 보호단체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을 이용해 수천 시간의 녹음 파일에서 특정 동물의 소리만 자동으로 찾아내는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생물학이나 생태학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데이터 분석 능력도 중요합니다. 또한 자연 속에서 오랜 시간 조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끈기와 관찰력도 필요합니다. 생물음향학자의 가장 큰 장점은 동물을 해치지 않고 연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직접 잡거나 가까이 가지 않아도 소리만으로 동물의 생활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연을 보호하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외 조사가 많고 긴 시간 동안 녹음된 자료를 분석해야 해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가 심해지면서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일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물음향학자의 역할도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동물의 목소리를 통해 자연을 이해하고 지키는 이 직업은 과학과 환경 보호를 함께 실천하는 매우 특별한 직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생물음향학자는 동물의 소리를 통해 자연의 변화를 읽고 생명을 지키는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새소리나 바닷속 고래의 노랫소리도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되어 생태계를 보호하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음향 분석 기술이 더욱 발전할수록 생물음향학자의 역할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스쳐 지나갔던 자연의 소리들도 동물의 목소리로 생태계를 해석하는 생물음향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직업으로서의 새로운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처럼 쉽게 지나치기 쉬운 숲속 새소리나 바닷속 노랫소리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 본다면 자연과 생명을 지키는 창의적이고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의 세계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일터 현장을 들여다보고 더 나은 노동 환경을 모색해보는 잡토크 시간입니다. 여러분, 요즘 취업 시장을 두고 대입 수시, 정시 준비보다 더하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취업을 위한 사교육비 부담 때문인데요. 최근 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죠. 청년 구직자들이 취업 사교육비로 1년에 쓰는 돈이 평균 360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6명 이상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보도인데 두 분은 이 결과 보시고 어떤 생각이 먼저 드셨나요? 먼저 지연 아나운서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네, 저는 숫자를 보고 좀 놀라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정도 들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서 좀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기사에 등장한 한 구직사의 사례를 보면요. 이미 관광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도 영상 편집에 AI 교육까지 학원 강의를 5개에서 6개나 더 듣고 계시더라고요. 매달 학원비만 50만 원 넘게 나가는데 취업 준비 기간이 길어질수록 생기는 경력 공백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학원을 끊지 못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안타까운 지점은 이 청년들이 돈과 시간을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곳이 자격증과 외국어 사교육이라는 점입니다. 정작 최근 기업들이 채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는 직무 및 실무 경험이거든요. 구직자가 준비하는 방향과 기업이 원하는 방향에는 큰 미스매치가 존재하는 셈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우리가 짚어봐야 할 핵심 미스매치 같습니다. 기업은 실무 역량을 원하고 있는데 청년들은 왜 자격증이나 어학 같은 전통적인 사교육에 계속 매달릴 수밖에 없을까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안정장치가 그것뿐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교육 시장을 보면 단순히 어학원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소개서 한 줄 고쳐주는데 회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씩 하는 자소서 컨설팅, 100만 원이 훌쩍 넘는 포트폴리오 학원, 심지어 AI 면접 대비 강좌까지 우후죽순 생겨났잖아요. 실무 경험이나 인턴십은 뽑는 인원도 적고 경쟁률이 수백 대 1이라 기회조차 얻기 힘들다 보니 가만히 있는 것보단 돈이라도 써서 스펙 하나라도 더 만들자, 이런 심리적 불안감이 청년들을 내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심정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사교육이 불안 해소용 소비에 불과하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도 전문가가 짚었듯이 사교육이 실제 직무 역량을 키우기보다는 단지 스펙을 갖추기 위해 소비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 기업 HR 인사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흥미로운 반응도 많습니다. 면접관으로 들어가다 보면 사교육 컨설팅을 받은 수험생들은 자소서나 포트폴리오가 거의 똑같은 틀로 제출된다고 해요. 네, 찍어낸 듯한 답변이나 스펙이 군데군데 보인다는 점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인사 담당자들은 오탈자 하나 없이 완벽하지만 남들과 똑같은 자소서보다는 조금 투박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직무를 고민하고 부딪혀본 경험을 훨씬 더 가치 있게 본다고 입을 모읍니다. 결국 수백만 원을 들인 사교육 스펙이
정작 면접장에서는 큰 변별력을 가질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정리해보면 이 구직자는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가 부족해서 불안한 마음에 스펙형 사교육에 돈을 쓰고 기업은 그 정형화된 스펙을 반기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건데요. 이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가장 시급할까요? 네, 결국 학교와 기업이 실무 경험의 문호를 대폭 넓혀줘야 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 전문가 역시 청년들이 취업에 필요한 기본적인 숙련과 경험을 얻을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근본적인 문제라며 정책의 방향성을 실무 기회 제공에 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학과 기업, 지자체가 연계한 장기 인턴십이나 프로젝트형 실습 기회가 훨씬 늘어나야 청년들이 학원이 아닌 현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리고 구직자 입장에서도 무작정 사교육에 돈을 쓰기보다는 정부나 지자체의 무료 공공시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이나 기업 연계형 일경험 프로그램, 국비 지원 K 디지털 트레이닝 같은 것을 찾아보면 비용 부담 없이도 실무 프로젝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청년 지원책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불필요한 사교육비를 아끼면서 진짜 직무 경험을 챙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취업, 사교육 열풍은 개인의 과욕이 아니라 불안감이 만들어낸 우리 사회의 씁쓸한 초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불안한 마음에 또 다른 학원 수강권을 결제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마지막으로 청년 구직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저는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해야겠다라는 이런 불안함에 쫓겨 자격증 수첩을 쌓기보다는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직무에서 공공 지원을 통해 작게라도 진짜 경험을 쌓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기업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완벽하게 세공된 자격증 스펙이 아닌 실패하더라도 직접 고민하고 해결해본 여러분 자신만의 이야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처럼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취업 지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자격증 항목을 늘리고 스펙을 채우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취업 준비라는 긴 터널 속에서 불안감과 막막함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청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진짜 실무의 기회를 열어주는 것까지 포함되어야 비로소 완결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평균 360만 원이라는 서글픈 통계 수치 뒤에 가려진 취준생들의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과 따뜻한 관심이 현장에 뿌리내리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가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이현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삶과 직업을 통해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시간, 자빈 스토리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시간을 거꾸로 흐르게 하고 꿈속에 또 다른 꿈을 만들며 우주와 인간의 감정을 한 편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사람. 오늘 자빈 스토리의 주인공은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영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독창적인 연출과 치밀한 스토리텔링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감독입니다. 시간과 기억, 인간의 선택 같은 복잡한 주제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풀어내며 관객에게 생각하는 영화를 선보인 감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놀란도 처음부터 성공한 감독은 아니었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만드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7살 때 아버지의 카메라로 직접 영상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에선 영문학을 전공하면서도 동아리에서 단편 영화를 꾸준히 만들었고 화려한 영화 학교를 나오지 않았지만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촬영과 편집을 경험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완성한 작품들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고 2000년 개봉한 영화 메멘토는 그의 이름을 알린 세계 명작이 됐습니다. 이후 다크나이트, 인셉션, 인터스텔라,
오펜하이머 등 수많은 작품을 통해 자신만의 영화 세계를 구축했고 최근 고대 서사시를 원작으로 한 영화 오디세이를 연출하며 또 한 번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매 작품마다 새로운 방식의 이야기와 연출을 선보이며 지금도 전 세계 관객들의 기대를 모으는 감독입니다. 그런데 그의 작품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남들과 다른 질문을 던진다는 건데요. 시간은 거꾸로 흐를 수 있을까? 꿈속의 꿈은 어디까지 이어질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 선택하는가? 관객은 영화를 보는 동시에 끊임없이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토퍼 놀란은 영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관객의 사고를 설계하는 감독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일하는 방식도 특별한데요. 최근 컴퓨터 그래픽 기술이 발전한 지금도 가능한 장면은 실제 세트를 만들고 직접 촬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배우들이 실제 공간에서 연기해야 감정도 더 현실적으로 전달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에 이르는 스태프와 배우, 촬영팀, 음악 감독까지 제작진을 하나의 목표로 이끄는 것은 감독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영화 감독은 단순히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한 작품으로 완성하는 프로젝트 리더인 셈입니다. 크리스토퍼 놀란은 늘 말보다 작품으로 자신의 철학을 보여줬습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해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질문을 던졌고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좋은 직업인은 그저 단순히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만의 원칙과 철학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질문으로 관객의 시선과 시간을 사로잡은 영화 감독 크리스토퍼 놀란. 오늘의 자빈 스토리였습니다. 남들과 다른 질문으로 관객의 사고를 설계하고 수많은 전문가를 이끌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일은 거대한 흥행을 거둔 감독에게도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화려한 기술에 의존하기보다 자신만의 원칙과 철학으로 진짜 가치를 증명해낸 그 단단한 소신만큼은 새로운 도전을 마주한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할 직업의 진짜 가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자빈 스토리 크리스토퍼 놀란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의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죠.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나령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경제 흐름을 통해 우리의 일터리를 들여다보는 시간,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주문한 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하는 일. 이제는 매우 익숙한 소비 방식이 됐습니다. 소비자에게 반품은 버튼 몇 번으로 끝나는 간단한 절차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다시 회수하고 상태를 확인해 새로운 판매 경로를 정해야 하는 또 하나의 물류가 시작됩니다. 오늘은 판매가 끝난 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제, 반품 경제가 일터를 어떻게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상품이 소비자에게서 다시 기업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역물류 또는 리버스 로지스틱스라고 하는데요. 반품된 상품은 곧바로 다시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열어 오염이나 파손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세척이나 수리, 재포장까지 거쳐야 합니다. 여기에 회수 배송비와 창고 보관비, 환불 처리 비용도 추가됩니다. 특히 의류나 전자제품처럼 유행과 가격 변화가 빠른 상품은 검사를 마쳤을 때 이미 가치가 떨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무료 반품은 실제로 비용이 없는 서비스가 아니라 기업이 그 부담을 상품과 가격의 물류비에 또 나누어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반품이 늘어날수록 상품을 많이 판매하는 것뿐 아니라 되돌아온 상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능력도 중요해집니다. 반품이 늘면서 일터의 모습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과거 물류센터의 핵심이 상품을 빠르게 출고하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돌아온 상품의 상태와 가치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하느냐도 중요해졌습니다. 상품 상태를 판정하는 품질 담당자, 제품을 수리하는 리퍼비시 기술자, 반품 데이터를 분석하는 수요 예측 담당자, 중고 판매 가격을 결정하는 상품 기획자 등의 역할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업은 반품이 자주 발생하는 상품의 원인을 분석해 사이즈 안내나 상품 설명을 개선하고 인공지능으로 파손 여부나 반품 위험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반품된 제품 가운데 상태가 가장 좋은 제품은 다시 판매하고 수리가 필요한 제품은 리퍼비시 상품으로 만듭니다.
사용이 어려운 제품은 부품이나 원료로 재활용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은 기업의 손실을 줄이는 동시에 수리와 재사용, 중고거래와 관련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은 상품을 판매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전달된 상품이 다시 돌아왔을 때 남아있는 가치를 얼마나 회수하고 새로운 상품과 일자리로 연결하느냐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누르는 반품 버튼 하나가 물류와 수리, 중고거래까지 움직이는 또 하나의 경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결국 반품 경제 시대의 경쟁력은 얼마나 많이 파는지가 아니라 돌아온 상품의 가치를 얼마나 다시 살려내느냐에 달려 있을지도 모릅니다. 반품 버튼 하나가 물류와 수리, 중고거래까지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데이터로 본 일터 자비쇼 시간입니다.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요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지연 아나운서가 준비한 데이터부터 이야기 나눠보죠. 네, 데이터로 본 일터입니다. 이제 우주는 영화 속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부뿐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우주 개발에 뛰어들며 이른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우주 발사체, 달 탐사까지 우주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관련 산업과 일자리에도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주 산업이 우리 일터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주 산업의 성장과 함께 일자리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세계경제포럼과 글로벌 시장조사가 기관에 따르면 세계 우주산업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지난해 우주항공청 출범을 계기로 우주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위성 개발과 발사체 제작, 우주기술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항공우주 엔지니어는 물론 위성 설계와 소프트웨어 개발, 연구 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주 산업이 커질수록 우주 기술을 개발하는 사람들도 더 많이 필요해지는 셈이네요. 그런데 변화는 연구 개발 분야에만 그치지 않는다고요? 네, 맞습니다.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해 기후변화와 산불, 홍수 등을 분석하는 위성 영상 분석가와 우주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이터 분석가, 위성 운영 전문가 등 새로운 직무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간 우주 기업이 등장하면서 우주산업 전문 변호사와 특허 전문가, 우주산업 마케팅 분야까지 일자리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우주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필요한 직군도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로켓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함께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자리는 계속해서 늘어날 건가요? 네, 전문가들은 민간 우주 산업의 성장과 달 탐사, 우주 인터넷 등 새로운 시장이 확대되면서 우주 기술과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성 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우주 관광과 우주 자원 개발 같은 새로운 산업이 현실화되면 기술뿐 아니라 서비스와 안전 관리, 법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새로운 직업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주 산업의 성장이 과학기술을 넘어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네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주 산업은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이 연구개발과 제조, 데이터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성장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네, 우주 산업의 성장이 이 미래 기술뿐만 아니라 고용 시장에서도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우주를 무대로 어떤 새로운 직업들이 등장할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인 아나운서가 준비한 내용도 함께 살펴보죠. 네, 서정 아나운서, 지연 아나운서, 최근 우리 직장인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신종 증후군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한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직장인들은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무려 70.3%가 이 병을 앓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과연 무슨 병일까요? 10명 중 7명이나 앓고 있다는데 저는 아무래도 직장인들의 영원한 꼬리표인 거북목 증후군이나 만성피로가 아닐까요?
저는 일요일 밤만 되면 가슴이 답답해지는 월요일병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직장인이라면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닐까요? 네, 두 분 다 아쉽지만 틀리셨습니다. 이 정답은 바로 사내 메신저에서 습관적으로 넵이라고만 대답하는 이른바 넵병입니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의 70% 이상이 상사나 업무 관련 연락에 무의식적으로 넵이라는 단어를 쓴다고 답했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치다 보니 이제는 숨 쉬듯이 나오는 자동 반사 수준이 됐다는 거죠. 아, 뇌병 저도 완전 공감하는 반대요. 저도 오늘 아침 PD님 카톡에 습관적으로 넵이라고 보냈거든요. 이 참 묘한 게 그냥 내라고 하면 너무 차가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내용 이렇게 하면 장난치는 것 같아서 좀 그렇더라고요. 네, 맞아요. 넵은 뭔가 신속하면서도 씩씩하게 답하겠다는 좀 의지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적당히 예의를 차리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티를 낼 수 있는 그런 직장인들만의 최적화된 언어인 셈이죠. 네, 두 분 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실제로 데이터에도 그 심리가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넵이라는 대답을 주로 사용하는가라고 질문해 응답자의 45%가 가장 무난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아서라고 답했는데요. 이어서 딱딱해 보이지 않으려고 그리고 신속하게 답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넵도 상황에 따른 변주가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주 급한 업무 지시가 내려왔을 때는 넵 하고 이렇게 느낌표를 딱 붙여줘야 맛이 나거든요. 제가 당장 빛의 속도로 해내겠습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대로 퇴근 직전이나 주말에 업무 연락이 오면 어떻게 변하죠? 넵 점점점 하고 말줄임표가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리로는 네라고 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광광 울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두 분의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세한 분석에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데요. 직장인들은 단순히 넵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네네, 아, 넵, 네, 알겠습니다 등을 상황과 상대에 맞춰 전략적으로 바꿔 쓴다고 합니다. 단순히 대답 같지만 그 짧은 한 글자 안에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조직 내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려는 직장인들의 고단한 감정 노동이 담겨 있는 거겠죠? 네, 듣고 보니 이 넵이라는 짧은 글자가 참 짠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모니터 너머로 넵을 치면서 고군분투하고 계실 수많은 직장인 분들, 오늘 하루도 그 무거운 한 글자의 무게를 견디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영혼 없는 넵보다는 조금 더 서로를 배려하고 다정한 말들이 직장 내 메신저를 채워가는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메신저 창에 묵묵히 남긴 여러분의 수많은 랩이 언젠간 더 큰 성장의 밑거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메신저 속 수많은 랩에는 맡은 일을 잘 해내고 싶은 직장인들의 마음이 담겨 있던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기업을 알고 잡자를 최한솔 아나운서가 준비했습니다. 기업을 쉽고 흥미롭게 알아보는 기업사전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음식을 주문할 때 어떤 앱을 가장 먼저 켜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배달의 민족을 떠올리실 텐데요. 이제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는 일이 너무나도 익숙한 일상이 되었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상황은 달랐습니다. 집집마다 꽂혀있는 전단지를 뒤적이거나 인터넷에서 음식점 전화번호를 찾아 직접 주문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이처럼 우리의 배달 문화를 바꾼 기업이 바로 우아한 형제들입니다. 오늘 기업 사전에서는 배달 앱을 넘어 IT와 AI 기술로 성장하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아한 형제들은 2011년 창업한 IT 플랫폼 기업입니다. 창업 당시만 해도 스마트폰을 활용한 음식 배달 서비스는 지금처럼 보편화되지 않았는데요. 우아한 형제들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선보였고, 이는 외식 문화는 물론 자영업자의 영업 방식까지 변화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배달의 민족은 국내 대표 배달 플랫폼으로 성장했고, 현재 우아한 형제들은
글로벌 배달 기업인 딜리버리 히어로 계열사로 국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아한 형제들의 사업은 배달 앱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서비스인 비마트는 생필품과 식료품을 빠르게 배송하는 퀵커머스 서비스로 자리 잡았고, 배민스토어에서는 음식뿐 아니라 다양한 상품도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을 위한 배민상회를 통해 식자재와 각종 소모품을 판매하고 외식업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소비자뿐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연결하는 하나의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겁니다. 우아한 형제들이 스스로를 기술 기업이라고 소개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주문이 접수되는 가운데 고객과 음식점, 그리고 라이더를 가장 효율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데이터 분석 기술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은 주문량을 예측하고 예상 배달 시간을 계산하며 주문이 몰리는 시간에도 더욱 효율적으로 배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 고객의 이용 패턴을 분석해 개인에게 맞는 음식점을 추천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도 AI 기술이 적극 활용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아한 형제들은 서빙 로봇과 물류 자동화 기술에도 꾸준히 투자하며 외식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다양해지면서 필요한 인재도 더욱 폭넓어졌습니다. 개발자와 AI 연구원을 비롯해 서비스 기획과 디자인, 데이터 분석,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재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특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서비스에 적용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지향하는 기업으로 알려지면서 취업 준비생들이 관심을 갖는 IT 기업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IT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전공과 역량을 살릴 수 있는 직무가 다양하다는 점 역시 우아한 형제들의 특징입니다. 배달앱 하나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AI와 데이터, 로봇 기술을 바탕으로 외식 산업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 우리가 무심코 누르는 주문하기 버튼 뒤에는 수많은 기술과 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시스템이 숨어 있는데요. 앞으로 우아한 형제들이 또 어떤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지 더욱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배달앱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AI와 데이터, 로봇 기술로 외식 산업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 우아한 형제들. 우리가 누르는 주문하기 버튼 뒤에는 수많은 기술과 다양한 직무의 사람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사전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국의 모든 맛집과 축제, 그리고 핫플레이스를 전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최진영 아나운서와 함께 만나보시죠. 전국의 맛집, 축제,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입니다. 무더운 여름, 낮에는 시원한 바다를 즐기고 저녁에는 노을과 공연, 불꽃까지 만나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올해로 무려 30주년을 맞은 부산의 대표 여름축제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제30회 부산 바다축제입니다. 올해 부산 바다축제는 8월 7일 금요일부터 13일 목요일까지 총 7일간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지난해 축제가 사흘간 진행됐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일주일로 기간도 크게 늘어났는데요. 특히 30주년을 맞아 부산 청년들의 참여와 지역 상권을 연계한 지역 상생형 축제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축제의 시작부터 화려합니다. 개막일인 8월 7일 금요일 밤 다대포의 넓은 해변을 배경으로 다대 불꽃쇼가 펼쳐지는데요. 탁 트인 바다 위에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과 함께 부산 바다축제의 일주일이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먹거리도 빼놓을 수 없겠죠. 축제 기간에는 다대포의 밤바다를 바라보며 음식을 즐길 수 있는 다대포차가 운영됩니다. 단순히 먹거리만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 다대포차 스테이지도 함께 마련돼 먹거리와 공연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될 예정입니다. 부산의 여름밤을 조금 더 신나게 즐기고 싶다면 선셋 비치클럽을 주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대포는 부산에서도 아름다운 일몰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이 선셋을 배경으로 선셋펍과 선셋클럽이 운영됩니다. 해가 지는 다대포 바다를 바라보며 음악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즐길 수 있어 특히 친구들과 부산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축제에서 눈에 띄는 또 하나의 공간은 청춘 해방구역입니다. 30주년을 맞은 부산 바다축제가 올해 부산 청년들의 열정과 참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청년들이 축제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주요 콘텐츠 가운데 하나로 마련됩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이 즐길 거리도 있습니다. 시원하게 여름을 즐길 수 있는 분수 놀이터와 함께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는 다대 비치마켓도 운영될 예정인데요. 불꽃부터 먹거리와 음악, 물놀이와 마켓까지 낮부터 밤까지 다대포에 머물면서 각기 다른 분위기의 여름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축제의 매력입니다. 축제를 방문하기 전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부산 바다축제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즐길 수 있지만 일부 프로그램은 유료로 운영될 수 있고 세부 프로그램과 공연 라인업은 아직 추가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 전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종 일정과 프로그램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뜨거운 낮에는 시원한 바다를 즐기고 해질 무렵에는 다대포의 선셋을 감상하고 밤에는 음악과 불꽃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여행, 올여름 부산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제30회 부산 바다축제에서 부산의 여름을 제대로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어디 갈까였습니다. 시원한 다대포 바다를 배경으로 아름다운 선셋의 낭만부터 화려한 불꽃쇼와 다채로운 즐길 거리까지 이번 여름 잊지 못할 특별한 추억을 만들러 제30회 부산 바다축제로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디 갈까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이현경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입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빠질 수 없는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휴대전화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인데요. 예전엔 대부분 통신사 로밍을 사용했다면 요즘은 eSIM을 선택하는 여행객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eSIM과 로밍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방법이 더 유리할까요? 오늘은 해외여행을 준비하면서 알아두면 좋은 eSIM과 로밍의 차이점, 그리고 내 여행에 맞는 선택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밍은 국내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 번호와 통신 서비스를 그대로 해외에서도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유심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비행기에서 내린 뒤 데이터 로밍만 켜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SIM은 스마트폰 안에 내장된 디지털 유심을 내려받아 사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실물 유심을 교체할 필요가 없고 QR코드 등을 통해 간편하게 개통할 수 있어서 최근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다만 모든 스마트폰이 eSIM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국 전 사용 중인 기기가 지원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은 역시 비용일 텐데요. 어느 쪽이 무조건 저렴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여행 기관과 데이터 사용량, 방문 국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SNS 업로드나 영상 시청처럼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여행 기간이 길다면 eSIM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2, 3일 정도의 짧은 출장이나 여행이라면 통신사의 로밍 요금제가 더 간편하고 경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출국 전 각 통신사의 로밍 상품과 eSIM 요금제를 비교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어떤 서비스를 선택하면 좋을까요? eSIM은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거나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경우 활용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은행이나 카드사의 인증 문자를 자주 받아야 하거나 국내 번호로 업무 전화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 로밍이 더 편리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설정이 익숙지 않은 부모님이나 처음 해외여행을 떠나는 분들에게도 별도 설치 과정이 없는 로밍이 부담이 더 적습니다. 출국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점도 있습니다. eSIM은 스마트폰이 해당 기능을 지원해야 사용할 수 있고 일부 국가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통신사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또 로밍은 요금제를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쓰면 예상보다 많은 요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출국 전에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행 기간 동안 필요한 데이터 용량도 미리 계산해두면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에서 많이 고민하는 eSIM과 로밍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저렴한 요금을 원한다면 eSIM, 편리함과 국내 번호 사용이 중요하다면 로밍이 더 적합할 수 있는데요. 어떤 방법이 좋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자신의 여행 일정과 데이터 사용량, 이용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출국 전 잠깐의 비교만으로도 통신비를 아끼고 더욱 안전한, 편안한 여행을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쓸정이었습니다.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마다 데이터 요금제 때문에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하며 머뭇거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전해드린 정보 잘 참고하셔서 내 여행 일정과 스타일에 맞는 똑똑한 선택으로 여행비 부담은 덜고 마음 편한 추억은 가득 챙기시길 바랍니다. 알쓸정이었습니다. 바늘구멍보다 좁은 취업문을 뚫기 위해 오늘 밤도 불을 밝힌 취준생 여러분, 그리고 매일 찾아오는 업무 스트레스와 버거운 현실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낸 직장인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 잡학사전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든든한 길잡이와 잠시 숨을 돌리며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달콤한 숨구멍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답답했던 가슴을 조금이나마 트이게 하는 작은 휴식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내일을 밝혀줄 알찬 정보와 가슴 따뜻한 일터의 이야기들을 가득 안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